예, 이제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된 원인 같은 거, 문제가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편가르기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원래 여야, 진보, 보수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이제 각기 다른 정책이나 의견을 내고 저쪽보다 우리가 낫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정치의 편가르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을 경쟁 상대나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 교체 가능한 세력이나 혹은 또 때로는 공공선을 위해서 협력을 해가야 될 상대로 안 보고 배격해야 될 적으로 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극적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대방을 부르는 지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집권 내내 지금 한나라당 국민의힘이나 보수 세력을 보고 친일 기득권 세력 혹은 때로는 뭐 토착외고 이런 멸칭을 쓰면서 거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을 때 죽창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본인이 무슨 그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많은 그 주변의 소위 진보 인사라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친일파다, 혹은 기득권 세력들은 다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 현실에서,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는 협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배격의 대상이고 청산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격과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수 쪽에서는 진보를 좌파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노동개혁이 그 윤석열 정부에서 선정한 3대 과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좌파 세력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좌파 세력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시 배척해야 될 세력이 적인 것이지 협력하고 타협해야 될 세력으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지층에서 나오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이걸 뭐 어떻게 협력하고 거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내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수사를 통한 정치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밖에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한 그 적개심 또 비난, 이것이 정치의 동력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편가르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뭐 어리석거나 그래서 아니라 대단히 영리한 겁니다. 이 역대 총선 투표율을 보면 55% 내지 65% 정도 최근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50%대였고 지난번 총선에 65% 정도 나왔습니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 그 중에 절반을 이기면 선거에서 이기게 되기 때문에 총 유권자의 25% 내지 30%의 득표를 하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제가 민주당에서 전략을 짜는 입장인데,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원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계실 거고, 그 중간에서 소위 스윙보터라고 하는 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마음을 안정한 소위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략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힘을 지금 이미 지지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는 정말 어렵다. 그건 진짜 몇 날 며칠을 매달려야 한 명 돌릴까 말까 하고, 중도층을 우리 쪽을 지지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지는 않지만 그것도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든다. 제일 쉬운 것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빼지 않고 투표소에 나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지금 양쪽 다 소위 진보 쪽이라고 하는 민주당 지지층이나 혹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쪽이나 25% 정도의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결집시키고 또 이렇게 선동하고 흥분시키고 하는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선거 때 흔히 캠프에서 집토끼론과 산토끼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토끼로는 우리 지지층을 잡자는 거고 산토끼로는 그러지 말고 중도층도 잡고 저쪽도 잡자는 겁니다. 그런데 집토끼론이 항상 승리합니다. 저는 항상 산토끼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캠프에 선거 때 가면 항상 집토끼론이 이기고 그것이 실제로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둬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게 다음 항목에서 말씀드리지만 자기 쪽에 대해서 어떤 자랑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걸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권을 했을 때 경제를 나아지게 하거나 일자리를 늘리거나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람의 삶을 우리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고 국민들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과 타협도 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간단하기로는 저놈들은 친일파야 이렇게 해서 이쪽을 격동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자체적인 어떤 그 역량이나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상대방만 비난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부 내놓을 게 없어진 겁니다. 지난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고 있으면은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도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이재명 후보는 정말 훌륭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윤석열을 뽑을 수가 있냐 이런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SNS가 어쩌고해도 결국은 입싸움이고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후보를 본인들이 생각하면 사실 정치 경험도 없고 또 선거 기간 중에 보여준 여러 가지 뭐 불안한 모습들도 있기는 한데 나가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전과가 그렇게 많은 이재명 후보를 할 수가 있냐 그런 쌍욕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게 제가 위험한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풀뿌리에서 올라온 정당들이 아니라서 시민들과 정당들의 연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우리는 굉장히 낮습니다. 평소에 내가 민주당원이야 나는 국민의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점점 더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정치와 제도권 정치와 시민들의 어떤 심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참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나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초입과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80년대 말 90년대 이제 피크에 있다가 그 다음부터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모습과 우리가 비슷하다. 그때 J-팝이 세계를 휩쓸었고 일본인의 경제력이 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그래서 미국을 넘볼 정도였는데 지금 30년 동안 침체에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이 피크지만 내려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걱정스러운 사태가 진짜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고 정치는 따로 놀고 나는 불안하고 하다 보면 정말로 이상한 파퓰리스트한테 선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급격하게 사회가 무너지고 아주 그 구성원들 간의 적개심이 생기면서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서로 상대방 정치인들을 놓고 파퓰리스트다, 파퓰리즘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진짜 파퓰리스트를 못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과 같이 기존 정당이 양쪽 다 아무런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예를 이렇게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정말로 우리 사회가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 지금보다 더한 적개심이 들 수 있다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두 번째 문제는 그 권위에 대한 맹종이다.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일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 이제 이거는 사적인 얘기인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뭐 그때도 엉망이었다는 거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이거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그때 당시엔 이름이 달랐죠. 하여튼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을 하시다 보니까 보수 정당에 지금 대선에 출마할 만한 사람이 안 보인다.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보수 진보를 가릴 거 없이 대권 주자 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악습이 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쪽에 대선에 나설 만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나 그때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을 텐데 또 지금 의원 하시는 감사원장 하시던 최재형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선 주자들이 좀 중심을 잘 잡고 버티면 보수 정당이 결국 일로 끌려올 거다. 그때 보수 정당에서 좀 집에 가셔야 될 사람들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하면서 정당을 좀 완전히 새롭게 만들면 그러면 민주당도 따라서 바뀌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긴장하면서. 그때 사실은 대선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저보로도 같이 하자가셔서 저도 그 말씀을 따른 건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최재형 후보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정당에 입당해 버려서 기존 정치와 마찬가지가 되면서 사실은 그 프로젝트는 깨졌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사실은 현실 정치에 처음 관심을 많이 이렇게 깊게 기울이게 된 것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신 그 대선을 좀 앞두고 그때 당시에 안철수 지금 의원께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도우면서 정치에 어떻게 발을 디디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인기를 잃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때였습니다. 그때 보수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무슨 말씀들을 하셨냐면 이명박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이명박은 장사하던 사람이고 박근혜가 진짜 보수고 같이 보수다. 박근혜가 되면 다를 거다. 그리고 보수 쪽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5년 후에 5년도 못 버티고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안철수 현상에 안철수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갖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안철수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안철수라는 사람은 정치 경험은 없지만 너무나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국방이나 경제나 복지나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와서 대선 주자가 되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아주 사계의 전문가들이 와서 이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1시간쯤 하면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전문가가 자료를 찾아보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얻기 시작하니까 민주당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지금 의원하시는 윤건영 의원께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전문가들이 놀란다. 이런 말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도대체 무슨 정치가 나아졌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김종인 위원장이 저를 불러서 대선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하실 때 가장 유력한 후보가 윤석열 후보였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경질된 국가안보실장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김성환. 예, 그분이 언론에 그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전화로 대중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서 자기가 자료를 찾아봤다. 학습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조직과 사회를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한 사람의 어떤 천재적인 능력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진보 보수가 나뉘어서 너무 치열하게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치는 한 국민들이 다 알고 그 다음에 지지도가 10%가 넘는 대권 주자가 어떻게든 하나 출연하면 그러면 그 진영에서 그 사람을 정말로 미화하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까지 덮어 씌우면서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정치 경험이 없지만 또 이런 강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천재적인 학습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면서 이 보호만 하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 입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어떤 개인을 대통령을 만들고 하는 거는 관심도 없고 그걸로 성공한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김종인 위원장도 그때 공감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대통령의 말에 어긋나는 것을 절대 용인을 안 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오만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은,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가락 안에 꼽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도 오래 있었지만 계속 참여정부 때부터 사법 검찰 개혁 관련 업무를 했고, 전 세계 공수처 비슷한 기관은 제가 그 국회의원 시절에 제 돈을 내가면서 다 찾아가봤고, 정말로 그러니까 뭐 제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을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국가에 이렇게 그 중요한 기관을 만들면서 어떻게 토론을 안 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막판에 제가 듣는 말씀이 뭐냐면 대통령의 뜻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진보 정부에서 그럴 수가 있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야. 저는 정책을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거의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결단을 못 따르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어떻게 윤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들 뛰어나신 점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되시고 또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되신 분들인데, 그러나 개인의 능력으로 갈 수는 없는데 지금 저 현상은 정권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요한 것, 시민들의 이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싸움도 하고 타협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를 단죄하고, 그 다음에 과거 정권, 특히 이제 민주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은 그거를 계속 단죄를 하면서 초기 2년을 보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적폐청산을 하는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했으니까 저는 뭐 그 뒷정리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청와대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아주 간단하게 딱 잘라서 얘기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지는 맙시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탄핵을 거쳐서 정권을 찾았는데, 그러면 집권 1년 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그 뒤처리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다시 이명박 정부를 뒤지기 시작해서 뭐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하면은 집권 2년 차는 이명박 정부 단죄하느라고 보낸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5년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정권 초반의 2년인데 그걸 하면서 보내면 되겠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이명박이 잘했단 말이냐, 위법한데 어쩌라는 말이냐, 그런 얘기가 돌아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물론 과거에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거야말로 진짜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 띄어서 맡겨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뀌는 것, 우리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은 바뀌지가 않고, 뭐 지금 야당을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라이트를 썼느냐 안 썼느냐, 혹은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오는데 우길기를 달았냐 안 달았냐, 그거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냐 그러면, 그럼 우길기 달고 들어와도 되냐는 말이냐, 옳고 그런 것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옳은 답을 내냐 틀린 답을 내냐가 문제가 아니라, 틀린 답을 내더라도 정작 중요한 문제를 꺼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거다. 이걸 꺼내면 제가 틀린 의견을 내면 또 딴 사람이 또 맞는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
사진 조작된 거다. 그러면 또 정부에서는 여당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안 조작한 거다. 라이트 안 썼다. 그걸 가지고 싸우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에서 정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